네,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토론회 진행을 맡았고요. 노동자연대 신문기자 이현주라고 합니다. 네, 최근 연평도에서 한 공무원이 피살되는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졌는데요. 이런 비극은 전에도 벌어졌었죠. 지난 한 10년 전에도 금강산 관광객이던 박광자 씨가 피살돼서 사망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연평도에서 남북 간의 그 상호 폭격으로 민간인들과 또 군인들이 사망하는 일도 벌어졌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로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이런 일들을 뒤로하고 뭔가 평화가 도래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감이 커졌었는데요. 지난 3년 반 동안의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돌아보자면은 과연 그런 기대가 지금 현실이 됐는가 하는 점에서는 굉장히 의문이 큰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평도 피격 사건이 왜 일어났는지 그 구조적인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 좀 짚어보는 그런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발표를 위해서 김영익 기자가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네, 김영익 기자는 노동자연대 신문 기자이시고요. 제국주의론으로 본 동아시아와 한반도라는 책의 공저자이시고, 그동안 제국주의 문제와 또 여러 한반도의 주변 정세와 관련한 많은 분석적인 글들을 써오셨습니다. 네, 잠시 뒤에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토론회는 김영익 기자의 발제를 듣고 나서, 그리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이 토론을 하실 수 있는 시청자 토론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토론 시간에는 질문, 의견 다 좋고요. 실시간 채팅창과 또 전화 발언을 통해서 이 토론에 참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채팅창과 전화 발언 신청 모두 지금부터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 방식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지금 더보기란과 또 채팅창에 안내가 되어 있으니까요. 확인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들 아시지만 그 사건 자체를 좀 공무원 이 연평도에 벌어진 피격 사건 자체를 좀 잠깐 얘기하면서 시작을 할까 합니다. 그 9월 22일에 벌어진 일인데요.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가 서해 북방 한계선 이북 해역에서 그 북한 당국에 의해서 이제 총에 맞아 피살된 사건이었던 거죠. 지금 이제 그림을 하나 보실 텐데요. 어떤 이유인지는 확실하진 않지만 이 공무원 A씨는 구명조끼를 입은 채 부임을 붙잡고 NLL 이북 해역, 저 그림에 보이시는 북한 등산곳 앞바다까지 흘러갔습니다. 거기서 변을 당한 거였죠. 어쨌든 안타까운 비극이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여러 가지 이유가 얘기가 나왔지만, 일단 코로나에 대한 북한의 어떤 위기 의식이 이번 사태의 한 어떤 계기가 됐던 건 것 같습니다. 북한은 코로나 때문에 올해 내내 국경을 봉쇄해 왔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 지역에서 한 사건이 있었는데요. 지난 7월에 한 탈북민이 헤엄쳐서 개성까지 월북한 일이 있었고, 근데 그 탈북민이 코로나 감염 의심 증상을 보였던 거죠. 이 때문에 당시 북한은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개성 전역을 봉쇄했고, 그 개성 전역을 봉쇄한 걸 넘어서서 개성시 안에를 지역별로 다 구획화해서 통제하고 그 외출을 제한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 당국의 공식 발표를 보면 이 월북을 막지 못한, 즉 경계를 못한 일선 부대들에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졌다고 그 북한 당국이 발표를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2달 후인 이번 9월에 그 개성에서 멀지 않은 이 바다에서 피격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즉 7월 이후에 이제 이 지역의 북한 경계를 쓰고 있는 북한 일선 부대들의 상당한 이제 부대들이 이 월경 문제에 대해 상당히 예민해지고 민감해진 상태였음을 보여준 거 할 수 있겠죠. 어쨌든 이 사건 직후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그 사과의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이제 보내곤 했지만, 어쨌든 북한군이 이 민간인을 바다 위에서 사살한 일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군대가 저항할 의사가 없는 비무장 개인을 공격한 것은, 그리고 그의 목숨을 앗아간 것은 누가 봐도 잔혹하고 누가 봐도 불필요한 대응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건의 세부 사항을 놓고 여러 가지 말들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북 당국 간의 발표에도 내용상 차이가 있고 논란도 계속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런 사건의 어떤 세부 사항 그 자체보단 이런 사건이 일어나게 된 어떤 전체적인 배경, 즉 구조적인 배경과 원인에 대해 초점을 맞추려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집권의 어떤 3년 반의 어떤 상황을 좀 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다 보자, 뭐 그런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에서 많이 강조가 됐지만 이 피격 사건이 일어난 곳은 NLL, 즉 북방 한계선 인근 바다였습니다. 이 바다는 사실 남북 간에 가장 민감한 바다입니다. 그 지도를 하나 더 보시게 텐데요. 서해에는 그 육상이나 동해안 달리 남북 쌍방이 합의한 분계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NLL에서는 여러 차례 군사 충돌이 벌어져 왔죠. 이번 사고가 벌어진 북한 등산곳, 지금 지도의 한 가운데에 보시면 등산곳이 써 있는데요. 그 등산곳 인근 해역, 저기 1번, 2번 숫자가 써져 있는 불꽃 마크에 그 지역이 사실은 등산곳 바로 옆이고요. 바로 여기가 99년과 2002년에 그 서해 교전이 벌어졌던 곳입니다. 즉 사실 이 연평도 이번 피격 사건이 벌어진 곳과 99년, 2002년 연평도 해전이 벌어진 곳이 사실은 거의 일치하다고 할 수 있죠. 이런 것이 좀 보여지사한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즉 NLL 문제로 이 바다에서는 군인만이 아니라 그 여러 민간인들도 이러저러한 사건, 사고 휘말리고 희생될 가능성이 큰 것이죠. 그래서 사실 서해에서는 이러한 군사 충돌, 그리고 이번 피격 사건과 같은 불필요한 희생을 방지해야 한다. 이것이 계속 재발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고요. 이런 우려 때문에 다음 그림을 보실 텐데요. 2018년에 남북 간의 군사 합의가 체결될 때 그런 우려에 따른 여러 대안들이 반영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지도를 보시면 지도의 왼쪽 서해 부분에 그 색깔이 따로 별도로 칠해진 부분에서 그 해상 적대행위 중단 구역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북 간의 적대행위를 중단하기로 한 구역을 설정을 한 거죠. 그러면서 이 남북 군사 합의에 따라서는 NLL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합의했던 겁니다. 이 평화수역에 출입하는 인원 및 선박에 대해서는 안전을 보장한다는 조항도 사실 이 군사 합의에 있었어요. 그러나 2020년 9월에 이번 사건이 벌어질 때는 이 2018년의 남북 군사 합의는 별무소용이었습니다. 즉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즉 2018년에 남북 통신망들이 복구되어서 연결됐었지만 이것도 이번 사건에서는 아무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최근 남북 관계가 악화되면서 이 통신망들이 모두 차단되어 있었던 거였죠. 즉 좀 더 이 어떤 전후 맥락을 살펴보다 보면 뒤에서 이 부분 좀 더 다시 한번 자세히 얘기하겠지만 이 연평도 피격 사건에도 최근 남북 관계 악화라고 하는 이 맥락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점을 생각한다면 더 큰 맥락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의 불안정성이라는 문제가 사실은 이 연평도 피격 사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비극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2017년, 아까 사회자분도 말씀하셨지만 문재인 정부가 집권할 때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이전 정부와는 다른, 우파 정부와는 다른 어떤 남북 간 긴장과 갈등을 부추기지 않고 그것이 완화되고 한반도 평화가 진전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대통령 문재인 자신도 평화의 새 시대를 열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벌어진 6월에 개정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같은 일을, 또 지난 9월에 연평도 피격 같은 일 등을 그냥 잠깐 봐도 이런 어떤 약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한반도의 그 중장기적 정세에는 세계 제국주의 체제의 어떤 상황이 큰 영향을 미쳐 왔습니다. 그리고 이런 제국주의 국가들 간의 경쟁이 점증하는 상황이 한반도를 근본에서 불안정하게 해왔죠. 미국은 오랫동안 세계 패권을
지어온 가장 강력한 국가였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지정학 전문가들은 이미 예전부터 미국의 패권이 상대적 약화되고 있음을 의식하고 그 점을 우려해 왔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미국 지배자들은 중국이야말로 미국의 패권을 가장 큰 위협하는 가장 큰 위협이다라고 꼽고 있죠. 그 점은 이제 아마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도 다 잘 아실 겁니다. 중국 경제가 세계 시장과 연결되면서 급속히 성장했고 그 성장의 결과로 중국은 지정학적으로도 영향력을 확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미국 지배자들이 보기에는 미국의 패권을 갉아먹는 가장 위험한 요소라고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미국의 대응은 시간이 갈수록 강경해져 왔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정부 들어와서는 아예 정부 공식 문서에 중국을 공공연하게 적으로 규정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트럼프 정부는 중국과 본격적으로 무역 전쟁을 벌여왔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부상과 이를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 때문에 아시아에서 불안정이 커져왔고요. 특히 남중국해와 대만해협 등지에서 긴장이 커져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머지않아 남중국해든 대만해협이든 이런 지역 중 어느 한 곳에서 군사 충돌, 심지어는 제한전 같은 것이 벌어지지 않을까라는 근거 있는 우려들을 얘기해왔죠. 한반도는 이런 상황과 긴밀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요. 미국은 한국을 이런 중국을 포위하는 자신의 전략의 파트너로 삼고자 해왔고요. 그런데다가 미국이 이 북한의 소위 군사 위협을 과장하고 이것을 이유로 북한을 압박해오면서 중국을 겨냥한 자신의 군사 대응과 동맹 강화를 정당화하는 명분으로 삼아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한반도의 상황은 이걸 둘러싼 이 제국주의가 낳는 불안정은 특정한 상황과 맞물릴 경우에 한반도의 긴장을 크게 일순간에 증폭시킬 수도 있고 이에 따라서 한반도가 이러한 불안정의 최전선이 될 수도 있는 여지를 키워온 겁니다. 그리고 바로 2017년이 이러한 긴장이 어떤 수준으로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그리고 아주 매우 위험한 수준으로도 올라갈 수 있음을 보여준 해였습니다. 당시 북한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오랜 압박에 시달렸고 이 압박에 대응하면서 반발하면서 마침내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되죠. 그러자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화염과 분노 언사를 막 얘기하면서 북한을 더욱 위협했고 이 때문에 한반도의 긴장이 급속도로 악화됐습니다. 최근에 나온 책, 미국 언론인 막 우드워드가 쓴 경로라는 책을 좀 보면 이때 당시 미국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가 한때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이제 준비하면서 매일 군복을 하루도 입지 않은 날이 없는 상황이 매일매일 군복을 입고 있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매티스 자신이 북한의 한 항구를 경고 차원에서 폭격하려는 계획을 진지하게 검토했었다고 합니다. 비록 실행에 옮기진 않았고요. 대신에 다음 그림에서 보이시다시피 미국의 전략 폭격기를 그 대신에 동해 군사분계선을 넘어서 북한의 영해 인근 인접할 때까지 보내는 무력 시위를 함으로써 북한을 위협을 했었죠. 2017년에 이해에 집권했던 대통령 문재인은 당시 취임사에서 북핵 문제를 해결할 토대를 마련하겠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동북아 평화구조를 정착시켜서 한반도 긴장 완화의 전기를 마련하겠다고도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같은 해 7월, 그러니까 2017년 7월에는 나름의 문재인 정부 나름의 한반도 평화 구상이자 북한에 향한 대화 제안이었던 베를린 구상을 제시하면서 경협과 교류 협력 확대 그리고 북핵 문제 해결 등을 함께 단계적으로 접근해서 해결해 나가자는 그런 구상을 얘기하기도 했죠.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실제 행보는 이와는 모순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즉 이런 약속들과 동떨어진 선택할 때가 많았다는 겁니다. 특히 대북 정책에서 트럼프 정부와 보조를 맞추면서 대북 압박에 동참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면 2017년 이때 문재인이 러시아 대통령 푸틴과 정상회담을 하면서 러시아가 북한에 공급해오던 원유 공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를 했던 일이 있었던 거예요. 이에 대해서
오히려 푸틴이 북한의 병원 같은 민간인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단칼에 거절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죠. 즉 인권 대통령 문재인의 제재 동참 요구에 대해서 그 시리아에서 엄청난 그 인도주의적 범죄를 저지를 때 동참한 푸틴이 인도적 피해를 운운하면서 거절하는 그런 그림이 펼쳐졌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대선 때는 사드 배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했지만 결국 집권하자마자 바로 사드 배치를 밀어붙이고 미국의 이 사드 배치 협력을 합니다. 그리고 참수작전 같은, 즉 북한 지휘부 제거 훈련, 제거 계획이죠. 이런 참수작전 같은 이전 우파 정부의 대북 선제 타격 계획도 거의 그대로 계승해요. 그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2017년 7월, 즉 베를린 구상이 나왔던 그 시기에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가 그 공개한 참수작전 개념을 설명하는 영상입니다. 영상의 한 부분을 캡처한 건데요. 이런 것도 막 스스로 문재인 정부가 공개하고 했던 거죠. 당시 문재인 정부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그리고 강한 군사력의 토대 위에서 남북관계를 풀어가야 한다고 봤습니다. 여기서 모순과 한계가 벌어진 거죠. 즉 미국의 아시아 정책과 대북 압박의 보조를 맞추면서 과연 북한이 핵 없이도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한가? 그리고 그런 약속이 공허하게 들리진 않는가라는 물음에 부닥치는 겁니다. 그러다가 2018년 초에 와서 한반도 상황은 극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 합의가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리게 됐고 그러면서 이른바 하염과 분노 전국이 끝나고 긴장이 완화되기 시작하죠. 문재인 정부의 우호적 언론과 전문가들은 이러한 어떤 국면 전환이 에서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북미 간 중재 그리고 개입이 주요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또 다르게 설명하는 좌파도 있는데요. 북한이 핵무력을 완성하면서 자신감을 갖고 상황을 주도하면서 국면이 바뀌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좌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냉정하게 봤을 때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이런 주변 제국주의 강대국들에 견져봤을 때 남한은 북한과 더불어서 이 한반도 문제에서도 주된 플레이어가 되기는 어려운 처지입니다. 오히려 이 당시에는 트럼프 정부가 태도를 바꿔서 북한에 접근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고 봐야 할 겁니다. 당시 북한 김정은 정권은 트럼프가 내민 손을 마다할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은 오래전부터 이런 자본주의 국제질서 안에서 현존 질서 안에서 안착해서 자국의 주권을 온전히 유지할, 즉 숨쉴 공간을 확보하기 열망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미국과의 협상 그리고 미국과의 타협은 불가피한 거였던 거죠. 근데 사실 이렇게 보면 최근에 이제 2019년, 2020년의 그런 결과적으로 보면 북한의 이런 전략, 그런 접근이 사실상 성공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여러 차례 실패했던 전철을 이번에도 북한이 밟았다고 할 수 있죠. 아무튼 그러나 대화 국면은 시작이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와 그 주변 정세에 어떤 의미 있는 구조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 미국과 중국 중심의 제국주의 간 경쟁은 계속 점증하고 있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성공하려면 이른바 국제사회 협력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해왔습니다. 그것은 필수다라고 했는데요. 근데 바로 이 국제사회의 핵심인 이 주변의 제국주의 강대국들의 관계가 날로 험악해지고 있었던 거죠. 그들 사이 협력 가능성은 날로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남북 대화 또는 북미 대화 테이블 바깥에서 벌어지는 이 갈등의 여파와 파고가 언제든 이 대화 테이블 자체를 덮치고 엎어버릴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겁니다. 아무튼 그 2018년 6월에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네, 이때 어쨌든 트럼프 정부로서도 2017년 상황에서 북한과 당장 전쟁을 각오할 게 아니라면 어떤 한반도 정세를 어떤 통제 가능한 수준에서 관리할 필요는 있었을 겁니다. 또한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북미 대화를 통해서 한반도 긴장을 어떤 완전하게 해소하는 것 그 자체보다는 자신의 국내 정치적 이해득실 여부에 더 관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 점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이 쓴 회고록에서도 확인되는데요. 당시 2018년 6월 싱가포르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는
볼턴 등에게 이 정상회담을 그저 언론의 주목을 끌기 위한 행사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도 말했는데요. 알맹이가 없는 공식 성명에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하는 기자회견을 바로 열고 여기 싱가포르를 뜰 준비가 되었다 라고 볼턴 등에게 얘기했다라고 볼턴 해고록에 썼죠. 아무튼 결과를 놓고 봐도 북미 양국 정상이 만나는 이른바 판타지 같은 상황은 연출됐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 비핵화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에 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지 못했죠. 그리고 더군다나 싱가포르 합의가 나온 직후부터 비핵화의 정의 그리고 이 합의 이행의 순서 등을 놓고 북미 양측 사이에 견해차가 표출되고 있었습니다. 시작합니다. 이때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등을 폐쇄했고요. 그리고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더는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미국은 트럼프의 말 맞다나 북한의 실질적인 것을 아무것도 양보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트럼프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긴 해요. 그러나 이는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이 명시적으로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은 자제되긴 했지만 이는 북한의 요구를 수용한 거의 결과라기보다는 한국의 안보를 미국이 전적으로 책임질 수 없다는 트럼프의 평소 소신과 관련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봐야 좀 더 진실에 가까운 걸 거예요. 오히려 그 밥 우드워드의 책 경로에 나온 대로 당시 이때부터 미군은 대규모 연합훈련은 자제하되 이 훈련을 쪼개서 소규모 훈련들을 계속 진행하는 방식으로 갑니다. 그래서 한미 양국 군부들이 자체적으로 연합훈련이 2018년 이후로 줄지 않았다고 자체 평가를 하는 상황에 이르죠. 대북제재의 경우에는 일부라도 풀어주긴커녕 오히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제재가 오히려 추가되고 강화된 겁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 미국의 대북 독자 제재가 2018 한 해 동안 얼마나 많이 추가됐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10건이 넘습니다. 즉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대북 압박의 고삐를 전혀 늦추지 않았던 겁니다. 2019년 2월 하노이에서 그리고 6월 판문점에서 트럼프는 다시 김정을 만납니다. 그러나 2월 하노이에서 회담은 합의 없이 결렬되고요. 이때 트럼프 정부는 이른바 빅딜 문서, 즉 북한한테 핵무기와 그 관련 시설, 핵물질 모든 그리고 생화학 무기, 미사일 관련 등 일체를 무조건 포기하라고는 요구를 담은 문서를 북한에 들이밀죠. 반면에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테니 민생과 관련한 제재들을 일부라도 풀어달라는 북한의 요구는 단칼에 거절합니다. 이처럼 북미 정상회담에 안고 있던 이런 한계와 제약들 이런 것들이 사실은 남북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2018년 4월 판문점에서 그리고 9월 평양에서 대통령 문재인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납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군사합의, 9.19 군사합의를 비롯해 남북관계와 관한 몇 가지 합의에 이릅니다. 문재인 정부와 그 그에 지지하는 전문가들과 언론들은 이 합의들이 사실상의 종전선언에 다름없다고 했습니다. 지금 보신 사진은 제가 2018년 평양 정상회담 합의가 나온 후에 다음날 한겨레 일면의 일부를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양 공동선언을 대문짝만하게 일면 다 싣고 밑에다가 한겨레가 이제 남북 사실상 종전선언 이렇게 이제 제목을 한 걸 제가 지금 좀 나름의 인상을 갖고 이제 찍은 사진인데요. 이런 평가들이 이제 그 정부의 우호적 언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굉장히 쏟아져 나왔죠. 그러나 이후 문재인 정부 행보는 계속 위선적이었습니다. 한반도 운전자를 자처하고 한반도의 이른바 평화경제를 강조해 놓고는 문재인 정부는 미국 정부와 함께 한미연합훈련을 계속하죠. 그래서 심지어는 지난해 8월에 한미연합훈련을 하는데 이 한미연합훈련 프로그램에 이른바 수복 지역에 대한 치안 질서 유지 그리고 안정화 작전 훈련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거는 뭐 어렵게 말을 해놨지만 사실상 북한 점령 시나리오 훈련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 북한과 약속했던 단계적 군축도 지키진 않았고요. 오히려 이명박 박근혜 이전 정부를 훨씬 능가하는 수준의 군비 증강을 해왔던 거죠. 그래서 F-35, 글로벌 호크 같은 모두 북한을 자극한 전략 무기들을 계속 도입을 하게 되고요.
이에 만족하지 않고 최근 문재인 정부는 향후 5년 동안 300조 넘는 돈을 국방 예산에 쏟아붓는 그런 계획도 내놨죠. 이래 놓고는 이렇게 한미연합훈련하고 군비 증강하는 와중에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당시 한일 갈등 국면이었습니다. 남북한이 평화경제로 일본을 뛰어넘자는 얘기를 합니다. 그 직후에 북한 당국은 이런 답을 내놨습니다. 문재인을 가리켜 드물게 뻔뻔스러운 사람, 웃겨도 세게 웃기는 사람, 뭐 이렇게 맹비난을 하게 되죠. 남북 정상회담 이후로 남북 간의 교류 협력, 그리고 인도적 지원 등이 활성화된 것도 아니었습니다. 김정은이 심지어 2019년 신년사에서 조건 없이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을 재개하는 게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이에 응하지 않아요. 왜냐? 국제 대북 제재에 저촉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트럼프 정부와 문재인 정부는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한미 간 채널을 설치하는데 이 채널을 통해서 대북 정책을 조율합니다. 이에 따라서 남북 간의 교류협력, 인도적 지원 문제 모두가 이 한미 워킹그룹의 관여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타미플루 같은 독감 치료제를 지원하는 문제도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그 타미플루 싣는 트럭이 대북 제재에 저촉된다는 그 이유로 워킹그룹이 관여하면서 좌절되는 일도 벌어졌죠. 많은 진보 좌파계 지도자들이 이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는 기대를 걸 만하다 여겼습니다. 실제로. 그러나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한국 지배계급의 정치 세력임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심지어 이미 세 번이나 집권한 정치 세력이고요. 그 과정에서 지배계급의 그 유기적 일부가 돼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 지배계급은 이 제국주의 세계체제의 일원입니다. 따라서 현존 제국주의 체제 안에서 나름의 이익을 누리고 나름의 대우도 받는 겁니다. 받고 있어요. 비록 미국과 대등한 관계는 아니지만 한미동맹을 통해서 유형 무형의 이익도 얻어왔습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와 집권 민주당이 친제국주의, 군국주의를 지향하는데 이해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점을 봐야 왜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는 그 남북 화협력 같은 어떤 포퓰리즘적 태도를 취하다가 저기서는 국제 대북 제재를 준수한다 하고 한미동맹 강화에 협력하는 그런 진정한 이유를 알 수 있는 거죠. 아무튼 북미 대화가 교착되고 계속되는 대북 압박은 계속되니까 이런 점들이 북한 당국을 더 초조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1월에 북한 외무성 부상인 최선희가 미국에게 받은 것은 배신감뿐이다 라고 토로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물론 북한 당국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이런 얘기 끝에 반드시 트럼프 개인에 대한 기대는 접지 않았다는 말을 꼭 덧붙이곤 했습니다. 어쨌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남북 간에도 긴장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게 올 6월에 남북 관계 위기로 표출된 겁니다. 이때 북한 당국은 남북 관계는 사실상 대적 관계라고, 적과 적의 관계라고 했고요. 남북 간 통신선이 이때 차단된 거였고, 다들 아시다시피 이때 북한 당국이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해버립니다. 사실상 이때 그 서해 평화수역을 같은 합의를 담은 남북 군사합의는 적어도 이때는 이미 휴지조각이 된 것과 다름이 없는 거였죠. 그런데 이런 상황이 사실은 우리의 얘기의 시작인 서해의 상황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실 이미 서해는 미국과 중국의 두 제국주의 강대국들이 이미 갈등하는 현장의 한 곳이 되어 있습니다. 예컨대 지난해 8월 서해 그리고 저기 북쪽에 보아이만에서 중국이 해상훈련을 벌였는데요. 이 훈련을 감시하려고 미군이 사진에 보시는 그 정찰기 U2기를 띄웠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훈련 지역에 접근을 시켰는데, 그래서 중국이 반발하고 엄청나게 이제 난리를 피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이 정찰기가 이륙한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경기 평택에 있는 미 5309 기지였다는 거예요. 즉 한반도에서 발진한 미군 정찰기가, 전략 정찰기가 서해에서 중국군과 대치했던 겁니다. 이런 사례들은 서해가 미중 경쟁의 한 무대이라는 점, 그리고 이런 경쟁이 이 지역을 불안하게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남북 간의 이런 어떤 전체적인 상황 속에서 남북 관계가 이제 긴장을 하게 되면서 지난해 11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김정은이 직접
북한 황해도 있는 즉 NLL에 인접한 창린도에 가서 거기 있는 일선 방어부대에 사격훈련을 지시한 겁니다. 이것은 9.19 남북 군사합의를 어긴 일이었어요. 하지만 한미연합훈련, 대북제재 지속 등에 대한 그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북한의 불만과 반발을 반영한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개전 남북 공동 연락소가 폭파되는 그런 6월에 한참 위기가 벌어질 때 북한이 언급한 이때 북한이 언급했던 추가 대적 군사 행동에는 서남 해안 등, 즉 저 항해도 NLL 쪽 해안입니다. 서남 해안 등 접경지 포병부대 증강 및 훈련제 같은 것들이 언급되어 있었어요. 비록 김정은이 이때는 이 행동 계획을 보류했지만 말이죠. 즉 이 연평도 피격 사건에 앞서서 여러 기간에 걸쳐서 이미 서해 바다에는 계속 긴장이 누적돼 왔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한 말 다시 한번 언급하자면 연평도 피격 사건 같은 이런 작은 비극, 어쨌든 비극이죠. 근데 이런 비극도 좀 더 큰 틀에서 또 더 큰 맥락에서 보면 제국지 간 경제 영향을 받는 오늘날 한반도의 불안정 문제와 분리되지 않는다. 거기과 연동되어 있는 문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어떤 이런 불안정 상황을 피상적으로 이해하게 된다면 또는 그렇게 본다면 한 북한의 느닷없는 소위 도발이나 냉전 종식 후에도 여전히 변함없는 한반도 냉전 지선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는 한반도가 계속 불안하고 평화가 요원해진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세계적 차원의 제국지 간 경쟁이라는 맥락 속에서 보면 그 그림은 많이 달라질 겁니다. 앞에서 계속 얘기했듯이 말이죠. 지난 3년만을 돌아보건대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도 대중의 기대를 배신해왔습니다. 실망을 시켜왔습니다. 그것은 이 제국지 세계체제 안에 갖고 있는 한국 지배계급의 나름의 이해관계 때문이었고요. 따라서 우리는 문재인 정부와는 독립적인 대안을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추구해야 합니다. 즉 한국 지배계급의 친제국주의, 이런 군사주의, 군국주의에 맞선 반제국주의적 대안 같은 것들이죠. 그런 점에서 제국주의 문제를 회피하는 정의당 같은 주류 개혁주의는 오늘 한반도 불안정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안을 제시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안보 문제에서는 남한 국가 방어를 지지하고 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 피격 사건처럼 남북 긴장이 첨예해진 상황에서는 제국주의 문제와 이로 인한 한반도의 어떤 불안정성 문제를 간과하고 그래서 이제 회피하고 북한만 규탄해왔던 이런 일들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반제국적 대안이 자본주의 반대와 분리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즉, 이 반제국적 대안은 반자본주의와 결합돼야 합니다. 왜냐? 제국주의는 자본주의 최신 단계이기 때문이고요. 자본주의의 기본 핵심 동력학과에서 비롯된 문제이기 때문이죠. 그에 따라서 제국주의를 자본주의와 분리시켜 당장에는 제국주의에만 반대하는 식의 접근도 이런 오늘날 같은 자본주의 민주주의 하에서 문재인 정부 같은 성격의 이 부르주아 개혁주의 정부가 집권한 이런 상황에서는 비슷한 어떤 여러 약점들을 드러낸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늘날처럼 경제 위기가 심각한 시기에 그 어떤 열광도, 자본주의 열광도 지지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 자체와 제국주의의 반대에 싸워야만 항구적 평화를 향해서 조금이라도 전진할 수 있고 연평도 피격 같은 이런 비극들이, 그리고 억울한 희생들이 재발되는 일도 근본에서 막을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여기서 제 얘기 마치겠습니다. 네, 발제자의 발제 잘 들어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부터는 시청자 토론 시간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도 좋고요. 의견을 밝혀주셔도 좋습니다. 네,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질문이나 의견 남겨주실 수 있고요. 또 전화 발언도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화 발언 신청을 하시면 3분 동안 발언을 하실 수 있는 시간을 보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그 발제하시는 동안에 두 가지 질문이 올라와서 제가 좀 질문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양성경 씨가 올린 질문인데요. 진보 진영 안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생각할 때는 노골적으로 호전적인 우파보다는 믿음이 안 가고
싫긴 해도 민주당이 낫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 문제에서 역대 민주당 정부의 실적은 어땠나요? 그리고 민주당 정부는 지지율을 고려해서 운신의 폭이 허락하는 한은 북한과 친하게 지내기를 바랄까요? 라는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민주당 정부, 역대 민주당 정부의 실적에 대한 질문을 올려주셨고요. 그리고 오선희 씨께서도 질문을 올려주셨는데요. 진보 진영 일각에서는 연평도 피격 사건 같은 일을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고 또 항구적인 평화 체제를 위해서는 종전 협정이나 남북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14선언이라든지 9.19 군사 분야 합의서 같은 그런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국가 간의 협정이나 지도자 간의 합의로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 많은데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여기에 뭐라고 답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여기 이와 관련해서는 질문에 대한 발제자의 의견은 조금 이따 좀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이 질문들에 대해서는 시청자분들도 얼마든지 의견을 남겨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의견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뭐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온 게 있나요? 아직 없습니까? 네. 아직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 많이 신청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발제 때 이제 들어보면은 사실 한반도 평화 문제라고 하는 게 이 제국주의 강대국 간의 그런 경쟁이라는 그 맥락 속에 있다는 거를 이제 굉장히 잘 알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의 어떤 특정 앞서 이제 평화협정과 관련한 질문은 나오긴 했지만 어떤 국가에 의존해서 어떤 특정 정부에 의존해가지고는 이런 항구적인 평화를 이룰 수 없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 수가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노동자 대중의 어떤 독립적인 대안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토론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해서도 뭐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은 얼마든지 제기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전화 발언 지금 신청이 들어왔다고 하니까요. 지금 전화 발언 바로 연결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좀 전화 발언 연결되는 동안 좀 기다려 보도록 하죠. 됐나요? 네, 지금 바로 연결이 됐다고 합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십시오. 예, 전 노동자연대 회원 김인식이라고 하는데요. 한 분이 채팅창에서 정의당의 이 문제에 관련된 입장과 왜 그런 입장을 취하게 됐는가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잠깐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실제 이제 피격 사건 직후에 정의당이 보인 태도를 두고 한겨레가 이렇게 제목을 뽑았는데 정의당이 북한에 대해 할 말은 하겠다는 신노선을 취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는데 당시 이 사건 직후에 정의당은 이 북한을 향해서는 그 만행을 굉장히 강경하게 규탄을 한 바 있죠. 그리고 또 한국 정부를 향해서는 또 안보 무능을 또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정의당이 정부 여당과는 다른 대북 목소리를 낼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건데 그 내용은 참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북한에 대한 정의당의 이런 입장은 굳이 이렇게 신노선이라고 할 것만큼 새롭지는 않은데요. 왜냐하면 정의당이 사실 창당 때부터 꾸준히 유지해온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은 뭐 그 당 강령에서도 평화주의를 주장을 하긴 하는데 그러나 발제자도 언급하셨듯이 안보 문제에서는 확고하게 남한 국가를 편든 그런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냉전 시기에 서방의 반공주의적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을 연상시킬 때가 많은데 당시 서방 사민당들은 자본가보다 공산당을 더 큰 적으로 여기고 했었거든요. 정의당이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은 이 정의당의 두 가지 근본 노선하고 저는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하나는 선거 문제와 관련되어 있는데요.
다시 말해서 국가방위 지지를 분명히 하지 않으면 정의당은 만년 야당 신세를 면치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의당은 자본주의 국가의 외교 안보 정책에서 유능함을 보이고 싶어 하는 것이죠.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이제 남북 간의 긴장이 고조되면 그 당 지도부가 북한이 원인 제공자인 것처럼 비판을 하고 남한 국가를 지지하곤 했는데, 뭐 2016년 북한이 핵실험했을 때도 그랬고, 또 정의당은 문재인 정부가 F-35 스텔스 전투기 도입과 배치를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았고, 또 이런 논리를 따라서 정의당 지도부는 그동안 한국의 군비 증강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산 낭비가 문제지 증강 자체를 문제 삼지는 않았던 거죠. 그러나 이 한국의 군비 증강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키우는 뭐 핵심까지는 아닐지라도 결코 만만치 않은 요인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 정의당 자꾸 눈을 감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의 문제는 바로 이 한반도 주변의 이런 지정학적 갈등 문제를 제국주의 이론이 아니라 국익의 관점에서 자꾸 접근을 하는데요. 사실 이제 이번 피격 사건을 보면은 이 서해 바다가 미중 간 투쟁의 이 파장 속에 있는 공간이라는 걸 보여줬고요. 따라서 이 피격 사건의 근본에 있는 제국주의 경쟁 그 자체를 문제 삼는 반제국주의 입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정의당에게는 그런 접근법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식의 이 국가 간 갈등 문제에서는 국익 논리를 많이 따르죠. 그래서 지난해 뭐 한일 갈등 국면에서도 사실 이 지소미아 재검토하라고 촉구도 했지만, 동시에 이 첨단 소재 부품의 국산화라든가 다변화 이런 것들을 제한하는 이런 태도를 취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이제 정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정의당의 평화주의는 보통 사람들의 평화 염원 심정을 얼마간 나타내는 것이긴 하지만, 그런 평화 염원을 결코 실현시킬 수 없는 근본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발언 감사드리고요. 지금 전화 발언이 더 한 분 신청이 됐다고 하니까요. 한 분 바로 또 연결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관련해서 이제 제가 소개를 드리기 전에 관련한 의견을 좀 주셨던 건데요. 지금 채팅창에 정의당의 그런 대북 문제 또 안보 문제에 대한 정의당의 입장이 기성 주류 정당들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봐야 하느냐라는 이제 질문이 올라왔었고요. 그것에 대한 지금 시청자 전화 발언으로 의견을 밝혀주신 것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또 발언이 연결이 됐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네. 저는 채팅창에 국가 간 협정이나 지도자 간 합의로 항구적 평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제 의견을 얘기하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이번 연평도 이런 피격 사건을 보면서 이 평범한 사람들이 이 한반도에서 이런 우발적 사건이 무고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이어지거나 또는 남북 간 군사적 충돌로 비화되지를 않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정부 당국 간의 협정이나 협상이 이 평화를 가져오기를 기대한다고 보고요. 또 저는 이런 기대와 정서에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그러나 국가 간 협정이나 지도자 간 합의가 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에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선 이런 기대 밑바탕에는 결국 이 지배자들이 마음 먹고 서로 합의한다면 적어도 전쟁은 피할 수 있으리라는 그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동안 남북 간 무수히 많은 협정과 합의가 있었음에도 이 한반도에서는 불안정은 끊이지 않았죠. 왜냐하면은 발제자도 강조했듯 이 한반도 문제는 동아시아 전체의 불안정, 나아가 세계적 차원의 제국주의 체제와 연동돼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역사를 돌아보면은 이런 국가 간 협정이나 합의가 제대로 지켜진 적이 거의 없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 20년 동안 이 강대국들이 이 평화공존을 약속하며 맺은 협약이 거의 100개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협약들은 1914년 이 유럽 강대국들이 일대의 전쟁에 뛰어드는 것을 막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었죠. 이처럼 따라서 이 자본주의 국가들 간 조약을 근거로 한 평화는
이 사실상 전쟁과 전쟁 사이에 이런 잠시의 어떤 휴지기로 끝나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0여 년 전 이 레닌과 부하린 등 막스주의자들은 이런 계속되는 이런 갈등의 휴지기 속에 짧은 평화만이 일시적으로 존재하는 항구적인 전쟁의 시대가 도래하고 말았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제국주의 체제가 바로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아시아를 잠깐만 보겠습니다. 동아시아는 지난 30년간 세계화 물결 속에서 역동적으로 성장해서 오늘날 세계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중심지로 변모했는데 이런 이 기업들 간의 경제적 경쟁이 이 국가 간의 경쟁으로 결합이 되면서 이 기업들의 경제적 경쟁이 국가들의 경쟁과 국가 이익의 충돌로 발전하고 있는 핵심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지금 전통적 형태의 어떤 영토 분쟁이 빈번해지고 있고 지정학적 갈등과 분비 경쟁이 악화하고 있죠. 바로 여기에 자본주의 동력화, 이 제국주의 문제가 아로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지정학적 경쟁의 주체들인 이 동아시아 국가들의 지도자들이 이 항구적인 평화 정착의 주체가 되리라고 기대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오늘날 이 미국과 중국의 관계에도 바로 이런 분석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발언으로 기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뭐 질문이 몇 개 나왔고 또 관련해서 의견들도 또 밝혀주셨는데 지금 김영익 기자가 중간 정리를 좀 해주실 게 있다면 좀 듣고 가려고 하거든요. 가능하실까요? 예. 간단하게만 제 생각을 말씀드리면은 이 국회 비준 문제, 즉 종전선언이나 남북 정상간 합의를 이제 국회 비준을 거치자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그동안 이러한 합의들이 계속 좌절되어 온 역사를 반영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좀 더 짧게만 거슬러 가려면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부터 해가지고 2007년에 14선언부터 해서 정상회담도 있었고 그 정상회담을 통해서 명백히 사실상 평화협정에 준하는 합의들이 평화협정이라 봐야 하는 본질적으로는 그런 합의들이 나왔는데 그 합의들이 거의 이행이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2017년 4월에 판문점 선언을 할 때 제가 4월 판문점 선언의 그 전문을 보고 어디서 많이 본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던 거예요. 어디서 많이 본 건데 그래서 바로 제가 꺼내본 게 2007년 14남북 선언이었는데 거의 핵심 내용들이 거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10몇 년 전에 2007년 14선언 때 했던 약속들이 10여 년 후 10년 후에 2017년까지 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계속 좌절된 역사였고, 그래서 이 좌절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이행을 이 합의가 휴지 조각이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느냐, 그리고 어떻게든 이 합의를 좀 더 조금이라도 이행시켜서 이행을 담보함으로써 한 번 더 평화를 진전시키냐 했을 때 법적 구속력을 좀 부여하자. 국제 조약들이 이제 많은 국제 조약들이 국회에서 의무 비준 대상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남북 간의 합의도 마치 국가 대 국가의 비준, 그러니까 국제 조약들처럼 국회 비준을 거쳐면 좀 더 강제적 구속력이 생기고 그렇게 되면 좀 이후에 정권이 바뀌더라도 쉽게 뒤집지 못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인 건데 이런 생각이 이해는 되지만 하지만 근본에서 물음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왜 남북 간 합의가 잘 이행이 되지 않았는가? 일단 남북 합의 자체가 한반도 평화를 담보하는데 충분했는가? 사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역대 남북 합의들이 사실은 한반도의 어떤 항구적 평화 또는 좀 더 장기적 평화를 담보하기에는 매우 불충분한 내용들이 많았다고, 실질적 내용들이 많이 반영되지 않은 것들이 많았다 점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요. 근데 그런 좀 부족한 합의조차도 사실은 이 동아시아와 한반도를 둘러싼 이런 국제 정세 영향에 따라서 많이 춤을 췄던 겁니다. 즉 미국의 대북 압박이 어떻게 되냐, 미국의 대북 정책이 즉 제국주의 간 경쟁에 영향을 받은
미국의 대북 정책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거기에 북한이 어떻게 반발하냐에 따라서 이 합의가 위야무야되거나 휴조가 된 경우가 오히려 많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돌아가신 이영희 선생께서도 지적했는데 살아계실 때 이렇게 지적했는데 언제 미국이 다른 나라 국가와 약속을 제대로 지킨 적이 있느냐. 패권국가 미국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따라서 북한과의 약속을 미국이 지킨다는 보장은 전혀 없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약속 문서 그 자체를 믿고 어떤 평화를 기대한다면 오산일 거라고 경고하신 바가 있는데 바로 이 점이 사실은 어떤 막수적 용어를 쓰진 않으셨지만 이런 제국주의 간 경쟁과 그 경쟁에서 패권과 자신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이런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의 충돌이 이런 합의들을 온전히 유지 못한다는 점을 보여준 거고 사실 그게 남북 합의에도 영향을 주는 근본 요소이기 때문에 국회 비준한다 해도 근본에서 그것이 제대로 계속 이행이 담보되기 어렵다. 그건 국제 정세에 연동된 문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설사 그 합의들이 진지하게 잘 이행된다 하더라도 사실은 한반도 평화를 장기적으로 보장하거나 유지시키는 데는 근본에서 한계가 미진하고 부족한 건 내용이다. 사실은 그런 점을 좀 설명하고 싶습니다. 일단 요 얘기만 하고 나머지는 다음 이따가 다시 얘기하죠. 네, 지금 발언 중간 정리해 주시는 동안에 또 전화 발언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사이에 질문 하나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혁 씨가 질문을 하나 더 올려주셨는데요. 코로나19로 오래도록 지속된 경제 위기가 더 악화됐는데도 문재인 정부가 군비를 어마어마하게 늘렸습니다. 재난지원금 문제에서는 국가 재정을 아껴야 된다고 호들갑을 떨더니 국방에서는 흔쾌히 기금을 퍼붓는 게 좀 짜증이 나는데요. 군비 투자가 어떤 이득을 가져다 주길래 그 경제 위기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돈을 군사력 강화에 쓰는 것이냐 하는 이제 질문을 올려주셨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는 나중에 또 그 발제자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하고요. 네, 지금 전화 연결됐죠? 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노동자연대 회원이고, 김승주라고 하고요. 채팅창에 올라온 질문 중에 얘기를 해보고 싶은 게 있어서 전화드렸는데요. 어떤 분이, 그래도 노골적으로 우파들은 호전적이기 때문에 그보다는 민주당이 낫다는 그런 정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에 대해서 저도 일단 우선은 우파들이 지금 이번 사건의 계기로 민주당은 대북 안보에 무능하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우파들이 자기들이 민주당보다 우리가 더 전쟁과 위험을 부를 자들이다 이런 걸 드러내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고 좀 역겨운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노골적으로 호전적인 것을 피하자고 위선적인 포장지에 감싸놓은 호전성을 선택할 것인가? 저는 그럴 수는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파들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호전성을 드러내면 민주당 정부나 친민주당 언론들은 그것을 또 역으로 이용해서 마치 민주당 정부가 대북 화해나 평화의 최선의 대변자인 것처럼 그런 부풀리기 효과를 내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민주당의 이런 이미지를 가져다주는 최고의 아이콘은 아마도 김대중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2000년 6.15 남북 정상회담 때문일 텐데 일단 첫 글은 이 남북 간의 대화라는 게 김대중 정부에서부터 시작된 건 아니라는 점을 얘기하고 싶어요. 박정희 정권 하에서도 공동성명이 있었고 오히려 그런 시기에 박정희는 유신헌법을 직후에 통과시킨 일도 있었고 노태우 때도 남북 고위급 회담이 한 2년 사이에 막 8차례나 이루어질 정도로 그런 남북 대화들이 있었다는 거죠. 민주당 정부만의 전유물은 아니었다는 거. 물론 이런 것들이 국익적인 성과를 여당이든 야당 정권이든 가져다주지 못했다는 점이 오히려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하고요. 둘째는 이 김대중이 남북 정상회담을 마치고 나서 더 이상 전쟁은 한반도에서 없다라고 선언했지만 고작 2년 뒤에 바로 이 서해교전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잊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서해교전 이후에 이 선제 공격 방침을 김대중 정부가 채택을 했는데 바로 그 이후 정부의 노무현 정부가 이런 선제 공격 방침을 유지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서해 바다에서 긴장이 누적되고 결국엔 이번 일도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희 발제자도 얘기를 했듯이 이런 과거 민주당 정부의 유산 속에서 이런 누적된 긴장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 김대중 정부가 남북 정상회담을 한 달 남겨놓고 그 직전에까지도 이 미국 정부에게 미사일을 더 보유할 수 있도록 허가받으려고 애쓰고 있었다는 그런 그 물밑에 있었던 일들은 너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는 일들이다.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싶고요. 또 하나의 대표적인 정책은 제주해군기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이제 정리해 MD라고 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네네. 이 제주해군기지 건설도 처음 결정한 것이 김대중 정부였고 그걸 더 밀어붙인 것이 노무현 정부였는데 이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부 모두 강정마을에 있는 주민들을 서로 이간질하고 뭐 투표하면 탈취한다던가 또 막 탄압한다던가 이런 일을 아직까지도 자행하고 있다라는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덧붙이면 그 같은 질문을 하신 분이 이 문신행 포기 허락하는 한 민주당 정부는 북한이랑 친하게 지내려 할까라고도 얘기하셨는데 저는 핵심은 그런 것들이 모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여기서 이제 마무리해 주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 국가 통치자들 우파는 물론이고 민주당의 국가 통치자들을 협조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런 그 미국이 주도하는 제국주의 전략에 협조하지 못하게 강제하고 막을 그런 독립적인 운동 건설이 가장 중요한 대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 신청이 하나 더 들어와서요. 네, 바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전 김종환이라고 하고요. 그 앞에서 많은 분들이 이제 종전협정이랑 국회 비준 등이 이제 왜 무망한지 설명 많이 해주셨는데요. 저는 사람들이 왜 그런 생각에 자꾸 매달릴까 하는 문제에 좀 고민해봤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건 안 돼 라고만 하면은 되게 시니컬하게 들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저 사람들은 왜 저런 생각에 자꾸 매달릴까 라는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일단 저는 그 사람들도 현재 이런 갈등이 협정이나 합의만으로 해결될 수 있다고 해결되기 어렵다는 걸 완전히 모르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꼭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한반도 불안정이 미중 갈등이 한복판에서 있다는 사실은 조금만 설명하면은 그건 이제 바로 수납을 할 텐데 게다가 이제 미중 갈등이 한 10여 년 전과 달리 단지 경제적 경쟁만이 아니라 군사력 경쟁도 심해지는 추세다. 먼저 우리 이런 걸 잘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걸 듣고 나서 사람들이 계속해서 매달리는 데는 저는 어떤 면에서는 기후변화 문제랑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가 비슷하냐면은 이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는 자본주의를 그대로 둔 채로는 해결할 수 없다라는 말이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얼핏 생각했을 때는 강대국끼리 조금만 양보하면 될 것 같은데 그게 안 된다는 말이 하지만 사실 우리가 봤을 때는 현재 체제 안에서는 답이 없는 문제고 갈수록 악화하는 문제잖아요. 아마 기후변화와의 차이라면은 온실가스는 그래도 좀 눈에 들어오고 이제 한 20년 동안 선전을 하면서 사람들이 그나마 좀 자본주의 문제랑을 이해했다면은 아직도 이 한반도나 미중 갈등 문제에서는 그런 게 잘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죠. 즉 다시 말해서 대안이 딱히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그나마 가능한 대안으로 해서 종전협정 등에 매달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람들과 얘기할 때는 이 종전협정들이 무망하다는 뿐만 아니라 대안이 무엇인지 얘기가 되고 사실 그러려면 꽤 할 말이 많아져요. 그러니까 이 계급투쟁과 평화를 위한 투쟁은 어떤 가능성이 이게 정말 이어질 수 있을까? 라는 사례라든가 아니면 이제 국제주의, 특히 제국주의 문제에서 끝장내기 위해서는 한 나라만이 아니라 이런 혁명의 확산, 국제주의가 중요한데 그런 게 정말 가능할까? 그냥 평범한 사람 다 국익으로 이렇게 세계가 이렇게 나뉘어져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또 근본에서는 사회주의가 되면 전쟁을 막을 수 있나? 국가 간 갈등은 인간 본성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생각에 대해서 우리는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상당히 큰 대안이
유일한 대안이라면 사람들이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고, 사실 당장 쉽게 수락할 수 없다더라도 이걸 꾸준히 주장을 하면서 설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 같은 경우도 20년 전에는 자본주의 문제를 하는 건 되게 소수 사람들만 받아들였듯이요. 그리고 마치기 전에 한 분께서 그 역대 민주당 정부를 여쭤보셔서 제가 간단히 기억 더듬어 생각해 보자면은 아까 연사가 말한 연평해전, 즉 연평도 해역에서 남한과 북한의 해군들이 서로 군함을 상대로 서로 포격을 해서 격침시키는 그 연평해전이 두 차례나 김대중 정부 때 벌어졌고요. 네, 한편으로는 뭐 김대중이 처음으로 김정일을 만나서 악수하고 했지만 같은 기간 내에 그런 해전이 두 차례나 벌어졌다는 것이고, 또 지금 북한의 핵이 이슈지 않습니까? 북한이 처음으로 핵실험했던 게 바로 노무현 정부 때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전 민주정부를 결코 성과를 이렇게 자랑할 만한 건 못 된다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 전화 발언이 한 분 더 신청을 해주셔서요. 마지막으로 이분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연결해주세요. 네, 여보세요? 네, 네, 발언해 주십시오. 네, 네. 저 잠시만요. 네. 지금 방에 누가 들어오셔서. 네. 저는, 발제를 듣기 전부터 연평도 사건은 미중 간 제국주의적인 갈등 아래 일어난 사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또 다시 한번 제국주의 문제를 잘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는 정의당 같은 개혁주의 정당이 국방력 강화를 지지한다는 것은 실제 많은 노동자들이 국방력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점도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제 제 주변의 노동자들이 이런 것을 많이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고민해봤는데 실제 한국에서는 약 70여 년 전에 제국주의 간 전쟁을 직접 경험했고 지금 또 중동에서는 제국주의적인 맥락의 정쟁으로 끔찍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국방력 강화를 동의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인지 실제 울산에서 노동연대의 회원인 한 노동자가 국가안보를 건드는 자는 사형해야 한다는 말을 했을 정도로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과거로 가면 현대중공업에서 좌파 위원장이었던 이가병 씨가 위원장을 했을 때 61일간 실제 배위를 점거했던 성상점거 파업을 지속했는데 이때 김일성이 사망하자 평화를 위한다면서 아무런 성과 없이 파업을 철회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다룰 수도 없지만 결국 국가 위기 상황에서 제국주의적인 위기가 있으니까 국가에 충성했던 길로 간 사례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있는 것은 결국 개혁주의적 지도자들의 문제도 있고 또 다른 것은 그로 인한 대안의 부재라는 점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국주의 문제를 타파하기 위해서는 결국 자본주의 체제를 변형하는 것이 필요한데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가진 자본주의 체제 안에서의 변화라는 한계는 제국주의적 경쟁에 함께하는 것 말고는 더 자세하게 말해 강한 자에게 붙어야 된다는 것으로 가는 방향 말고는 제시할 수 없다라고 봅니다. 이와 반대로 저희처럼 우리는 자본주의 체제 변혁이라는 혁명적인 대안을 말해야 하고 여기에 동의하는 단단한 소수를 지금부터 조직해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저희부터 논리를 잘 세우고 실제 주변의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가면서 관련된 대화의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질문과 주장으로 기여를 많이 해주셔서 굉장히 풍성한 토론이 됐던 것 같습니다. 채팅창 질문 중에 2018년에 북미 정상회담이 짧게나마 대화 국면이 펼쳐지게 됐던 그 배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묻는 질문도 있었다는 점까지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정리 발언에서 연사의 좀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것으로 이제 시청자 토론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리 발언 시간을 발제자에게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제가 몇 가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다음 주 열리는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를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노동자연대 온라인 토론회에서는 미국 대선을 주제로 토론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미국 대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굉장히 상당한 화제가 되고 있고 특히
지금 그 트럼프가 코로나에 걸리면서 이것이 미칠 그 파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이목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트럼프는 거듭 그 선거 불복의 그런 그 불복을 시사하는 그런 말들을 계속 해왔죠. 다음 주에는 미국 대선을 둘러싼 쟁점들을 살펴보고 그 전망에 대해서도 함께 토론을 해볼 예정입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노동자연대 신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노동자연대 신문에는 신문 웹사이트에는 수시로 기사들이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알림이를 설치를 하시면 그 수시로 올라오는 기사들을 빠짐없이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노동자연대 신문은 매주 종이신문으로도 발행이 되고요. 그 노동자연대 신문을 보시는 가장 좋은 방법, 바로 정기구독을 신청을 하시는 것입니다. 네, 지금 정기구독 신청 방법이 채팅창과 또 그 채팅창으로 안내가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에도 들어오시면은 그 신청 방법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동자연대 유튜브 채널 노동자연대 TV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이 더 많은 분들이 이 노동자연대 TV의 영상을 보시는데 도움이 됩니다. 네, 적극적으로 동참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토론이 유익하셨다면 후원도 하실 수 있다는 점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후원에도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럼 발제자의 정리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질문 소개된 거랑 뭐 채팅창에 올라온 것들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 이제 마칠까 하는데요. 그 사회자께 소개를 안 하신 것 같은데 어떤 한 분이 채팅창에 문재인 정부가 이제 이 희생된 민간인이 월북하려 했다라고 이제 얘기한 것에 대해서 그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는 물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건의 연평도 피격 사건의 디테일한 내용의 어떤 진위 여부에 대한 질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르겠습니다. 네. 궁금하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건 작은 이런 비극에 대해서 어떤 실질적인 진실, 구체적인 어떤 상황, 어떤 진실들을 알고 싶은 생각은 굴뚝 같고요. 네. 근데 알 방법은 사실 없죠. 저로서는, 저 같은 개인으로서는. 그리고 우리들은요. 그리고 이 남북 당국이 공정하게 이런 것을 명백히 밝힐 거라고 기대하기 사실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나름의 어떤 이해관계들 첨예하게 맞부딪히고 각 정치 세력별로 이해관계가 다 걸려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이런 사건이 벌어지면 이 사건의 디테일한 상황들에 대해서 영영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하도 그런 것도 알기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그런 문제에 더 관심을 갖게 되고 더 집착하게 되고 심지어는 뭐 음모론도 막 나오긴 하죠. 남북관계 이런 게 참 많아요. 대표적으로 천안함 사건 같은 것들이 같이 대표적으로 그런 일이죠. 실제 진실을 알기 어려워. 진짜 폭침인가? 아니면 어떤 뭐 피로 파괴인가? 등등등. 그때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진 것인가? 라는 그 사건의 디테일한 문제 상황에 대한 점에 대해서는 오리무중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거의 영원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그럼에도 그런 사건의 어떤 디테일한 어떤 작은 어떤 진실 같은 것들을 알 길이 없다 하더라도 그것을 또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도 할 말이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 이런 천안함 사건 같은 것들 둘러싼 맥락을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즉 당시에 그 작은 맥락으로는 이명박 정부가 집권하고 나서 사회에서 좀 더 선제적이고 과감하고 공격적인 군사 전략을 구사하기 시작했다는 그런 맥락. 더 큰 맥락에서는 미국의 오바마 정부 들어와서 그 아시아 중국을 견제하고 그 견제한 과정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북한을 악의적으로 무시하면서 북한의 반발을 불러오던 더 큰 맥락. 그런 맥락이 어떤 그런 필연들과 우연들이 겹쳐서 천안함이라는 어떤 비극을 만들어냈다. 그런 더 큰 맥락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요. 연평도 피격 사건도 이번 사건도 그런 맥락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다. 그리고 사실 많은 경우에 그 맥락이 더 중요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그 맥락을 더 강조해야 할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점을, 남북 간 한반도 문제를 다룰 때라는 점을 좀 한번 더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이 질문을 계기로 삼아서요. 그 다음에 아까 한 분이 군비 증강을 왜 하느냐, 주택 한국은 왜 이런 경제 시기에 군비 증강하느냐라는 물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좀 부당한 어떤 일입니다. 정의롭지 못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경항공모함 도입하는 비용 하나만 해도 사실은 지금 얘기 나오는 2차 재난지원금 선별지원 문제, 그 보편지원으로 바꾸는데 상당한 부담을 덥니다. 지금 300조 군사 군비 증강 계획인데, 여기서 전력 증강의, 그러니까 신규 증강, 전력 증강, 새로운 무기 도입, 그리고 육수 새로운 무기의 유지 비용, 그것만 삭감을 해도요, 한국의 많은 지금 현재 코로나 위기 속에서 고통받는 서민들의 많은 경제적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재원이 여기서 만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문재인 정부는 돈이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심지어는 뭐 내년부터는 뭐 좀 더 재정의 어떤 타이트한 운영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 국방비에서만큼은 돈을 아끼지 않는 거거든요. 이런 모순은 왜 터지는 걸까? 사실 경제 위기 그 자체도 원인이라고 봅니다. 즉 경제 위기가 각국 정부로 하여금 오히려 그 군비 증강에 더 많은 관심과 더 많은 돈을 쏟아붓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제 위기 상황은 어쨌든 여러 각국 여러 국민국가도 연결 맺는 자본들이 확보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전체 양을 줄이는 효과를 낳습니다. 즉 자본들 간의 경쟁을 격화시키고요. 이러한 경쟁 격화는 사실은 각국 자본들과 연계 맺고 있는 국민국가들의 갈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즉 이 국가들과의 협력을 더 줄이고 오히려 국가들의 갈등을 키워요. 그리고 경제 위기로 직격탄을 맞은 국가는 그것 때문에 국방비를 줄일 것을 고민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렇게 경제적 피해, 경제적 손실을 어떻게든 만회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을 고민하고, 그 방법을 국가가 나서서 휘둘러서 만회하는 길을 찾으려 한다는 거죠. 미국이 사실은 지난 30-40년 동안 자국의 경제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하락하는 것을 막강한 군사력을 휘두름으로써 만회하려 했던 거였거든요. 마찬가지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손실을 본 그런 나라의 국민국가는 오히려 비시장적 방식에 호소해서라도 자신의 경제적 지위를 더 떨어지지 않도록 만회하고자 하는 수단을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려 한다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미국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러한 제국주의 간 긴장, 이 동아시아 주변의 긴장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즉 미국과 중국 등이 이렇게 서로 경쟁적으로 군비를 늘리고 하는 상황, 그리고 군사력을 전진 배치하는 상황이 상당히 이 지역에 불안정한 상황을 만들어냈고, 한국의 지배자들은 여기에 나름의 군비 증강으로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또 나름으로 이 기존 제국주의 질서에서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국이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국방 중기 계획을 내놓으면서 항공모함 도입한다고 했을 때 그 근거로 내세운 논리가 바로 원양 항로를 보호해야 한다. 즉 이 미중 간에, 사실은 그게 국제적으로 말을 하진 않았지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과 경쟁 속에서 이 남중국해, 동중국해에 이르는 이 지역이 점차 미국이 주도하던 바다가라기보다는 미국과 중국 등이 경쟁하고, 그 때문에 불안정해지는 바다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이 여기 나름 대처할 수 있는 지렛대가 있어야만 한국에 손해보지 않을 수 있다. 적어도 손해는 안 본다. 이런 얘기가 사실은 한국 국방부, 문재인 정부의 군비 증강 논리거든요. 이런 점들이 이제 한국이 군비 증강을 하는 한 배경에 있다. 근데 그런 거죠. 이런 소위 나름의 합리적인 선택이 전체를 보고 엄청난 비합리와 낭비와 문제를 낳는 그런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은데, 바로 문재인 정부의 이런 군비 증강이 결과 보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아시아 지역의 군비 증강, 사실상 군비 증강을 증폭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한반도에 또 다른 불안정을 낳는 요소로 부메랑에 되어 돌아온다는 점을 우리가 또 얘기를 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역대 민주당 정부의 정책에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사실은 김대중 정부가 햇볕 정책, 대북 포용 정책을 이제 표방을 하면서 어떤 뭐 북미 간의 즉 북미 관계를 중심으로 한 정치 군사적 문제들 해결하기 전에라도 남북 간의 어떤 경협을 중심으로 한 교류 협력을 계속 유지한다라는 그런 일종의 소위 정경분리 논리를 내세웠는데 사실 정경분리라는 이 기조가 김대중 정부 내내 제대로 일관되게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정치 군사적인 요소들, 즉 북미 간의 갈등이 불거질 때 그런 것들이 흔들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남북 간의 경협과 교류 협력을 등리시키는 게 사실은 정치 군사적 갈등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 데 실패했어요. 그래서 가장 비근한 사례가 동쪽에서는 금강산 관광이 진행되는데 서쪽에서는 아까 어떤 분이 전화번호에서 말씀하셨지만 서해상에서 교전이 일어나가지고 북한과 남한의 군인들이 희생되는 그런 비극이 같이 벌어지고 바로 그 앞에서는 개성공단 착공식이 벌어진 그 앞바다에서 이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 그 김대중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었고, 그리고 미국 정부가 새롭게 대북 압박을 갱신하거나 하면서 새로운 대북 의혹을 제기하거나 했을 때 김대중 정부는 거기에 타협하고 오히려 거기에 동참하는 행태를 많이 했습니다. 북한의 한 금창이라는 지역에 미국이 북한의 비밀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 지하 핵시설이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제기했을 때 증거는 없었어요. 증거 없이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그건 사실 궁극적으로는 MD 미사일 방어 체계의 구축을 정당한 명분으로 삼고자 했을 때 사실 미국과 함께 북한을 향해서 미국의 사찰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촉구한 게 김대중 정부였다는 거죠. 그런 점들이 사실 역대 민주당 정부가 남북 화협력을 표방하지만 그런 한편에서는 미국 제국주의 질서 안에서 타협을 해오고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그것을 그런 정책을 펼쳐왔던 역사가 꽤 길다. 이런 점도 한 사례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평화협정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 결론을 내릴까 하는데요. 많은 분들 아까 몇몇 분들이 평화협정에 대해 말씀해 주셨는데, 예, 실제 동의를 하고요. 사실 제가 아까 중간에 제 의견을 말씀드릴 때 한국에서도 남북 간에도 사실 내용적으로 평화협정에 준하는 합의들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 됐든 지금의 정전협정을 완전히 대체하는, 따라서 평화협정이라는 것으로 명토 박은 그런 합의에 이른 역사적은 없어요.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현존 구조상 주변 강대국들 간의 합의까지 다 있어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평화협정을 맺은 경험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경험이 없다는 게 사실은 중요하긴 해요. 즉, 이 노동자, 서민 대중에게 역사적 경험이 있고 없고가 어쨌든 그들의 정치나 의식에 상당한 어떤 영향을 주기 때문이고요. 그런 점에서 그런 정전협정을 대체하는 평화협정을 맺은 경험이 없다는 점, 그 점 때문에 사실 한국에서도 평화협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은 이제 공감도 받고 지지를 받는 것도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자본주의 세계체제 안에서 평화협정은 대체로 만약에 맺어진다면 대개는 아무런 효과가 없거나 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경우에 평화협정은 전쟁과 국가 간의 갈등, 기존의 갈등을 일정하게 제어하는 어떤 일시적 효과를 낳곤 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나름의 어떤 잠정적 타협의 산물, 강대국 내지는 여러 국민국가들 간의 잠정적 타협의 산물이기 때문에 평화협정이 그런 전쟁을 일시적 억제하는 일시적 효과를 낳곤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반도에서 전쟁 위기가 당면한 상태다, 그런 상태에 우리가 돌입을 한다, 그랬을 때 많은 사람이 이 당면한 전쟁 위기를 막기 위해서 어쨌든 평화협정이라도 맺어서 이 전쟁 위기를 피하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주창한다면 우리는 그것에 어떤 막수주의자들도 거기에 일정하게 어떤 전술적으로 이제 타협을, 원칙을 부분적으로 훼손하는 타협을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진실도 얘기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즉
이런 평화협정 등이 일시적 효과를 거두곤 하지만, 그러나 이 자본주의 질서라고 하는 게, 자본주의에서 이런 국가들 간의 경쟁이라고 하는 게 워낙에 치열하고, 그것이 결코 어떤 문서 쪼가리로 제어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고, 우리 자본주의의 역동적 성격 때문에 이런 합의가 맺어진다 하더라도 이 합의에 이르게 된 이해관계의 타협이 항구적으로 유지될 수가 없다. 강대국들 간의 이해관계와 그들의 어떤 힘의 관계가.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갈등의 요소가 등장하고, 그것 때문에 기존의 협정이 그 효력을 잃고 마침내 휴지 조각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우리는 오히려 이런 협정에 의존하고, 또 이 협정을 맺으라고 우리 정치인들, 우리 국가에게 호소하거나 그것에 기대를 걸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 대중의 스스로의 힘으로 즉 자본주의 생산 관계에서 차지하는 그 객관적 위치가 주는 그 힘을 이용해서 이 제국주의와 이 전쟁을 낳는 자본주의에 맞서 싸우는 것이야말로 항구적으로 전쟁을 막고 평화를 이룩하는 길이다라는 것을 계속 그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고 설득을 계속 해나가야 한다. 그 대중 속에서 그런 것들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점은 오늘 같은 시대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기예요. 자본주의가 지금 상당히 심각한 위기에 처한 것은 누가 봐도 피부로 와닿는 시기입니다. 뭐 코로나19 위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뭐 기후변화 같은 것도 있고요. 기후변화를 피하면 코로나를 만날 수도 있고, 코로나를 피한 듯하면 이 미중 간의 핵무기 무장을 동원한 엄청난 경쟁을 막 목도합니다. 얼마 전에 인도와 중국 사이 국경 문제가 일어났는데 핵무기를 가진 두 나라가 분쟁을 일으켰거든요. 그 상당히 어떤 면에서 아찔한 상황이죠. 근데 그런 아찔한 상황이 그냥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되고, 우리가 사는 한반도 가까운 곳에서 더 심각한 상황을 맞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위기의 시기는, 이 자본주의 위기의 시기는 한편으로는 반란과 혁명의 어떤 그 가능성도 열어준 시기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도 미국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흑인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인종차별 반대 운동, 그 반란이 일어나는 그 상황을 우리가 좀 봐야 하고요. 그리고 태국에서 오래도록 왕정을 비판하기 어려웠던 그런 태국에서 왕정 개혁을 요구하는 그런 청년들의 시위가 몇 달째 지속되고 있는 이런 현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당장은 코로나19 상황 등으로 어떤 거대한 대중저항이 당시 봉쇄된 듯 하지만, 그러나 그 잠재력과 그것의 동력이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목도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해야 되고, 그 가능성을 현실 속에서 더 근본적인 어떤 대안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런 목표로 나아가게끔 하려는 어떤 주체적인 노력이 필요할 거다. 그런 노력을 하는데 기여하는 어떤 그 혁명적인 정치 조직이 작게라도 계속 탄탄하게 건설되고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과제다. 이런 말씀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칠까 합니다. 네, 오늘 연평도 피격 사건의 배경에서 시작해서 진정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 하는 문제까지 굉장히 알차게 토론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토론회는 여기서 마치겠고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